자, 오늘 4월 3일이네요. 저 멀리 제주에서는 오늘 4.3 항쟁 기념식을 한다고 엄청 분주하더라고요. 그 교육 개혁을 위해서 진짜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엄청난 큰일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은 되게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이런저런 그 일로 이렇게 출장을 갔다가 차가 퇴근 시간 때 밀리다 보니까 인천 들어오는 게 조금 약간 힘들었어요. 오늘 늦게 시작한 점을 여러분들한테 크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종강쯤에 한번 제가 맛있는 뭐 요구르트나 네. 자, 오늘 주제는 요구 분석인데요. 필기 준비했는데요. 필기. 제가 오늘은 칠판에 판서를 오늘도 판서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연장선상에서 혹시 미리 제가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인강을 아직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요구 분석 인강?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1명, 2명, 한 4명 정도 못 들었네요. 그러면 일단은 대충 들었다 치고 우리 네 사람은 눈치껏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답변을 해주면 돼요. 질문할 때. 겁먹지 말고. 자, 요구 분석은 모든 합리 모델의 첫 번째 단계죠. 자, 요구 분석은 수행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일단 정의를 써놓을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는 우리 교재 3장의 교수체제 개발에서 여기서 이제 3절이죠. 이 중에서도 3절 요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요구 분석의 개념이랑 요구 분석의 방법으로서 뭐 인터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읽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걸 설명하지 않고 교재에는 없는데 꼭 알아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요구 분석이라는 거는 말이 왜 요구 분석이냐면 그 영어로 하면 니즈 분석이요. 니즈 분석. 마케팅에서 니즈 분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니즈. 고객의 니즈가 뭐냐. 여기서 이제 마케팅에서는 고객의 니즈라고 할 것이고요. 그럼 교육에서는 누구의 니즈겠어? 학생. 목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생의 니즈도 있고 교사, 교육자의 니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학교육과라면 수학자들의 니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수학교육과 그 아이들 그 성장 단계에 따라 뭘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의 니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상 즉 트렌드가 요구하는 니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수학교육과에는 어떤 니즈가 있냐면 계산기랑 공식을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 뭘 가르칠 거냐는 거지. 옛날에는 공식을 외우는 게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공식집을 주고서 문제 풀라고 하면 그럼 수학 시간에 뭘 가르쳐야 돼 이제?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여기 모여있네? 그래, 공식집과 계산기를 주면 뭘 가르쳐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 스마트폰에 계산기가 공학용 계산기까지 나오는 거 다 봤지? 예. 계산기 쓰는 법? 애들은 그냥 알지. 증명 방법. 증명 방법? 상황에 맞게 공식을 어떻게 쓸 것인지. 뭐래? 상황에 맞게 공식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학생이 배워야. 그쵸. 네. 지금 계산기 사용법만 빼고 앞에 두 친구가 말한 것들이 실제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요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네이티브로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웬만한 매뉴얼 설명서 없이 다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니즈 분석인데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약간 이렇게 벙벙하다거나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요구란 수행 문제의 원인이에요. 원인. 이 원인을 니즈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원인은 결핍이에요. 결핍.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뭔가 부족해서 영양 결핍이라든가 뭐 등등등 지식 결핍, 동기 결핍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을 분석하는 게 요구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이 이제 인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설명했냐면 이 원인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몰라서 못하거나 이제 물어봐야지. 인강을 안 들은 친구들에게 한번 우리 빨간 전공이 뭐예요? 체육? 혹시 본인이 잘하는 종목이 있어? 특기? 공부하는 거. 농구 좋아요? 그러면 신입생이 들어왔어. 근데 얘는 농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농구를 되게 못해. 그 같이 공강 시간에 농구하자고 야 너도 와서 해 이렇게 막 했는데 되게 못하는 거야. 심지어 나랑 편인데 그 농구를 못해. 수행 문제 원인이 있어. 왜 못할까? 농구를 할 줄 몰라서. 또 다른 자, 세 가지가 있어요. 1, 2, 3. 나머지 두 개를 말해봐. 그 중에 하나. 농구를 몰라서 못할 수가 있겠지 당연히. 근데 농구를 할 줄 알아. 근데 얘가 나랑 편 먹었는데 잘 못해. 우리가 계속 져. 얘 때문에. 왜 그럴까? 농구를 모르는 게 아니야. 할 줄 알아. 못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못한다고 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못하고 있잖아. 왜 못하고 있을까? 운동 신경. 아 그게 이거야. 몰라서가 여기에 지식,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능력 부족이지. 이거 훈련시켜야지. 운동신경도 발달시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거 아니고 다른 경우. 만약에 교사가 돼서 아이들 체육 수업하는데 애들이 뭘 잘 못하면 너 뭐가 이렇게 부족하니 맨날 이렇게 혼낼 거야? 모든 원인은 다 뭐가 이렇게 몰라서 운동신경이 부족해서는 아닐 거잖아, 그치? 그 다른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 이게 교사가 되려면 이런 원인의 유형들을 알아야 아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생각 의욕이 없어서 인강 들었지. 그러니까 인강 안 들은 이게 맞추면 안 된다니까. 지금 안 들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의욕이 없어서 하기 싫어서 할 줄은 아는데 하기 싫은 상태, 의욕이 없는 상태.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우리 이름이 뭐니? 노승환? 원? 노승환. 자, 노승환 선생님이 아이들이 되게 뻔히 농구 잘하는 거 아는데 막 되게 무기력하게 막 그러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보상. 가령 구체적으로. 생명과 점수를 준다던가.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하기 싫은 문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상으로 해결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잘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뭘까? 제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이번에 일로 와야지. 전공이 뭐야? 체육교육. 여기도 체육이니? 뭘 잘해? 우리 노승원은 농구를 잘한다고 했고 배구를 잘해? 자 배구를 누군가가 못해. 그럼 왜 못할까? 보니까 할 줄 아는 애야. 그리고 다른 데서 이미 잘한다고 해서 또 실기에서도 잘 통과했어. 그리고 되게 지금 의욕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얘가 왜 이렇게 못하지?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왜 그럴까?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른 요인이 뭘까? 컨디션이라던가 아니면 그 날의 감각이라던가 아니면 그 환경이라던가. 그렇지. 지금 말한 그 세 가지가 다 이 사람의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적 요인이죠, 그렇죠? 맞아. 환경 요인.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어서 못한다라고 표현해.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혼내도 되는 것이 있고 혼내면 안 되는 게 있어. 전통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경우는 막 혼냈어.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혼나도
마땅하다라고 수용되는 게 있고 혼나면 막 억울하다고 막 반발하는 게 있어. 어떤 게 혼나도 마땅한 거야? 2번. 아 그치 막 반항하니까 자식 어디서 반항해? 막 이런 거지. 너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러는 거죠. 1번은 어때? 혼내면 안 되면 혼나면 안 돼? 야 여태까지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고 뭐 했냐? 이런 말 하면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네. 맞습니다. 3번은 어때? 안 돼요. 3번은 더더욱 안 되지 그치? 네. 만약에 3번의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 인대가 늘어났다거나 뭐 오늘 지금 출석 못한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걸 참 말하기 되게 곤란한데 그거를 쫙 어디서 반항해 막 그따위를 할까 왜 이렇게 혼내면 안 되는 거죠. 되게 억울하고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해법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하기 싫어서는 동기부여한다고 그랬는데 몰라서는 해법이 뭘까? 누가 말했니? 가르쳐주는 아 그렇지 가르쳐 주는 거지. 인강 안 들었어? 들었어? 아 이거 들었으니까 맞추는구나. 가르쳐 주면 되죠. 요거는 가르친다. 교육으로 해결을 해. 자 두 번째 하기 싫어서는 동기부여로 하면 되고요. 동기부여.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쩔 수 없어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인강 안 들은 친구 그 옆에 모자. 하기 싫어서 아니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아? 학생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같이 방안을 찾아보는 맞았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장애 요인이 있어서 못하는 거잖아. 걸림돌 같은 거. 그런 장애 요인을 제거. 장애 요인 제거. 예를 들어서 인대가 늘어나서 잘 못하면 깁스를 대주거나 뭔가 지지대를 받쳐가지고 옆에서 좀 쉬게 해주었다가 빨리 치료해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게 되면 해법도 명확하기 때문에 되게 쉽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인강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요 질문할 때 순서가 얘부터 묻고 그 다음 얘를 묻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가벼운 거 하나 심오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필기 첫째 수행 문제의 원인은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을까? 더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인강을 아직 안 들은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누가 또 한 명이 덜 들었는데 여기 안 들었니? 들었니? 저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 오케이. 자,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종류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빵의 종류가 소보로가 있고 단팥빵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빵이 있을까? 그러면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귀납 추론이라고 해. 가령 뭐 보석도 여러 가지 보석을 쫙 다 망라해놨는데 또 다른 종류의 보석이 있을까?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이 귀납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라면 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몰라. 이름이 뭐니? 오명석입니다. 명석? 오명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리가 이거를 귀납적으로 하나씩 발견한 게 아니라 전체에서 거꾸로 쪼개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없어요. 다른 원인은. 자, 이 문제를 누군가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인강을 들은 사람 중에. 우리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의심하는 우리 오명석을 위해서 누군가가 명쾌하게 없어! 라고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교육공학의 합리성에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문제를 설명할 줄 알면 그리고 남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본인의 그 말빨이 있으면 여러분은 교사가 되었을 때 실패하기 어려워요. 제가 좀 이따 두 번째 심오한 이야기 한다고 할 때 이게 왜 실패할 수 없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이게 완벽한 원인 세 가지라는 거를 확신을 해야 되겠지. 그 전에
누가 설명해 볼까? 도전해 보세요. 일단 모르는 사람. 난 정말 이 세 가지 말고 또 있을지도 있을 것도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에게 이제 시켜볼 거야. 더 있을 거라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자, 손 안 든 사람. 손 안 들었지? 그러면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이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해 볼래요? 저는 인강을 듣고 교수님이 세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해서 그냥 그 말을 수용해 버린가? 네. 믿어버린가? 오케이. 그냥 그야말로 주입식이네. 네. 내가 그럴까봐 지금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다 그런 거지 사실은. 근데 지금 자기 시킬까봐 그냥 손 드는 거지, 그렇지? 내가 설명한 건 다 사실 들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 문제 원인의 유형들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사람들은 성별로 분류하면 몇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 성 정체성이 그 중간에 있는 걸 제외하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이 신체 구조상 생물학적으로는 딱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그치? 암수 남자 아니면 여자. 자, 그래서 이만큼을 남자를 다 발라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여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성 정체성 이거 말고 그거 따지지 말고 이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남자와 남자 아닌 것 이렇게 분류해버리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남자와 남자 아닌 것으로 나뉘어진다. 자, 그 다음 이 키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제 키가 165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남자는 165 이하와 미만과 이상으로 딱 나뉘어지죠. 그 외에 키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 하나의 유형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다 한쪽에 몰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예외가 다 이 속에 다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 이상의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잘 봐. 우리가 어떤 수행 문제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이런 그 수행 문제를 왜 일으켜? 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못해? 그러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야. 몰라서 못하거나 아는데도 못하거나. 이 두 가지 말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확실히 다들 확신이 들어요? 자, 사람이 너 이거 할 줄 몰라? 네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잖아 답이. 그 중간에 답은 있을 수 없지. 있을 수 없다고 한 거야 지금? 오케이. 다 확실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 문제의 원인은 이유가 몰라서 못하거나 혹은 그 나머지. 근데 그 나머지는 뭐야? 안다는 거지. 아는데 그럼 왜 못해? 할 줄 아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하기 싫어서와 어쩔 수 없어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러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말고 또 있을까? 자, 이제 그거를 확인해요. 알고 있는데 왜 못하지? 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또 뭐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라는 이 또 다른 그 무엇의 원인이 있을까?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 있으면 내가 A+를 지금 보장해 줄 수 있어. 왜냐 없기 때문인데 당연히 아무도 맞출 수 없으니까. 왜 없을까?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는 이유. 누가 설명해 볼까? 그 저 두 가지가 하나는 내부 하기 싫어서는 자기 내부적으로 돼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라서 내부와 외부로 하면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빙고. 정답입니다.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그 사람의 내부의 문제이거나 외부의 문제이거나. 그치? 내부 아니면 외부니까. 그걸로 끝.
잘했어요. 이게 바로 합리성이야.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를 선명하게 분류해서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합리성의 그 기능입니다. 어때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보면은 이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다 들어가.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해법을 주면 돼. 교육은 이런 거야.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월 교생은 다 나갔고 5월 교생 누가 나가니? 5월 손 들어봐. 5월 교생은 없나? 다 4월에 다 끝나는 건가? 오케이. 그럼 이제 지금 교생 나간 친구들이 현장에서 이거를 오늘 수업을 듣고 갔더라면 더 명쾌하게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카톡방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이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제 설정을 미등록으로 해놓으면 검색이 안 돼.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링크를 클릭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공유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복습할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지금 필기 잘 못한 사람 지금 필기 다시 해보세요. 자, 요구 분석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건데 그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다. 그 세 가지가 몰라서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어서다. 자, 이거 적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한 게 뭐예요?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원인의 유형은 없는가? 없다. 왜? 처음부터 연역적으로 쪼개서 그래. 연역적이라는 거는 아예 딱 그 결과를 딱 결정해 놓고 전체 문제의 이 집합,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유형을 딱 여기에 다 모아놨어. 자, 모아놓고 어떻게 쪼개? 몰라서 못하는 거를 쭉 이렇게 발라낸 다음에 나머지 아는 것들. 근데 아는데 왜 못하지? 그럼 그 아는데도 못하는 이유를 그 사람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이렇게 딱 2등분하면 그럼 완벽하게 3등분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3등분으로 충분한 이유가 각각의 해법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지. 모르면 가르치면 되고 하기 싫으면 하고 싶게끔 유혹하면 되고. 유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몽둥이도 일종의 유혹 중에 하나야. 너 자식 안 하면 이것도 유혹이야. 겁을 주는 것도.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이뻐해줄게 이렇게 유혹한 그 구슬리는 것도 당연히 동기부여고요. 먹을 걸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수행평가 그 점수가 가장 교사가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기는 하죠. 근데 고등학생은 학종 때문에 그게 무기가 되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별로 신경을 안 써.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이제 잘 구슬리거나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마음이 통해야 되겠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카훗 같은 걸 쓰는 거야. 그럼 똑같은 평가인데 쪽지 시험을 보거나 수행 평가하는 것보다 카훗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게 되면 애들이 의외로 잘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서울대 서범대에서 그 교생 나가는 친구들하고 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체육교육과 친구인데 운동장에서 파크 골프 수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을 한 거지. 어떻게 했을까?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교생 가게 되면 꼭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학교가 스마트 시범 학교라면 갤럭시 탭 같은 게 딱 한 클래스 두 클래스가 있어. 그걸 다 충전해 놓고 딱 몇 개 한 대여섯 대만 딱 수업 시간에 가져오면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의 요 스마트폰에 오늘 강의 학습 목표라든가 몇 가지 그 게임 규칙 같은 거를 PPT를 미리 저장해놔. 그리고 나서 이거 싱크를 맞출 수 있어, 기기 간에. 특히 이제 갤럭시 그 종류, 갤럭시 탭이랑 안드로이드 폰 이거는 그냥 싱크를 맞춰서 내가 손가락으로 화면 이미지를 사진을 딱 넘기면 같이 넘어가. 뭐 이런 이 연동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운동장에 앉아서 5명이 한 조 모두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다 보이는 거지.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 그리고 또 그 갤럭시 탭에 그 게임 규칙을 시뮬레이션 혹은 게임으로 보여주는 걸 미리 깔아놓고 애들이 잠시 그 게임을 하는 거야. 골프 게임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을 풀어야 되겠지. 이제 움직여야 되겠지, 실제로. 그러면 선생님이
그 구글 덕스라는 게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엑셀 파일을 미리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장해 놓으면 모든 학생들이 그 엑셀 파일을 열어. 그리고 나서 이게 팀별로 게임을 돌아. 이렇게 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각 홀마다 팀이 이게 공을 몇 타에 홀 안에 공을 넣으면 그 다음 홀로 가서 또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넣었냐, 두 번에 넣었냐, 세 번에 넣었냐를 엑셀에다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홀을 다 돌면 자동으로 이 엑셀이 함수를 다 설정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입력하는 대로 바로 이 결과값이 계산이 되는 걸 해놓은 거예요. 되게 쉬워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딱 그 자기 핸드폰에서 각 팀마다 점수가 올라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게임 다 끝나면 다 모여놓고 자 몸풀기 한 다음에 그 점수대로 시상을 하는 거지. 준비된 상 뭐 마이쮸를 준다거나 초코바를 준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하면 수업이 끝나는 거야. 45분짜리 수업. 완벽한 스마트 교육을 운동장에서 구현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 와중에 카웃이라든가 소크라티브나 이런 퀴즈 게임 앱을 써도 충분히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가 있는가? 어디서? 운동장에서. 네, 이 스마트폰이 가져온 놀라운 교육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그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몸 못 쓰는 아이들이 없잖아. 몸 쓸 줄 몰라서 못 쓰는 애들이 없어, 그렇지? 다 쓸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동기부여를 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 아이들은 다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아이들은 그야말로 양지 바른 그늘진 곳에서 양지 바른 곳은 묻을 때 하는 말이죠. 그늘진 곳에서 쉬게 하든지 그 아이들대로 뭔가 공부할 수 있게끔 뭐 따로 몰입할 수 있는 걸 주든지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자, 두 번째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 이 세 가지로 충분한 이유는 각각의 해법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더 원인을 쪼개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쪼갤 이유가 있긴 하다. 어떤 경우에 쪼갤 수 있냐면 몰라서 못하는 게 처음부터 전혀 모르는 건지 아니면 혹시 잠시 까먹은 건지 이런 차이는 있겠지. 그거에 따라서 약간 해법이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몰랐으면 처음부터 그냥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혹시 잠시 까먹은 거면 어떻게? 그때는 그냥 리마인드 시켜주면 돼요. 그다음 하기 싫어서 같은 경우도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입생이 배구를 같이 뛰는데 잘 못해. 분명히 내가 잘하는 거 아는데 보니까 얘가 되게 못하고 있어. 하기 싫어서야. 지금 의욕이 없어. 의욕이 왜 없을까?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약간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는 거야. 농구를 시켰는데 못해. 의욕이 없어. 분명히 할 줄 아는 거 내가 아는데 왜 의욕이 없을까? 수학 문제 풀려고 그랬는데 막 그냥 끄적거리면서 안 하고 있어. 머리를 안 돌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형을 구분하냐면 하기 싫은데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원래 요즘 아이들 다 그러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하기 싫은데 자꾸 막 선배가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나한테 막 하라고 해. 근데 내가 그걸 해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 싫지만 해줄 수는 있는데 내가 해주면 뭔가 보상이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보상을 해야 돼. 네가 하면 확실하게 보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신입생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근데 내가 딱 한 명을 딱 콕 집어가지고 야 너 같이 뛰자 이렇게 한 거야. 다 지금 그냥 귀찮아 다 무기력한 상태인데 한 명을 딱 꼬집은 거지. 제가 얘는 왜 계속 안 할까? 그래서 선택받았는데 선배한테 딱 이렇게 점지받은 건데 다른 애들은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쉬잖아. 근데 나는 왜 해야 돼? 괜히 난 혼자 손해 보는 거잖아. 쉬고 싶은데 선배의 그 명령에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남들은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역시 그거를 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지. 이게 그 심리가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에 맞추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쩔 수 없어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걸 해주고
스마트 교육하는데 컴퓨터가 없으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빌려주든지 해야 되겠지. 뭐 등등등. 와이파이가 없으면 와이파이를 세팅해야 되겠지. 서울대 4대 부여 중에서 이 운동장에서 스마트 교육을 하는데 파크 골프를 교장 선생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운동장에 우리는 와이파이가 아주 빵빵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스마트 교육 시범학교라서 그 말을 믿고 딱 체육 수업 시간에 딱 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당황을 했죠. 나는 지도 교수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약간 난처하잖아요. 야, 근데 내가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이 놀라운 문제 해결력을 그날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을까? 핫스팟을 킨 거야. 테더링.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딱 이렇게 세팅해서 했는데 근데 그게 운동장에서 다 되더라고. 신기하게. 그날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네 건 수업을 해야 되니까 내 걸 요 아이폰으로 핫스팟을 킨 거예요. 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아이폰 성능이 되게 좋다. 이게 무슨 성능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걸 보고서 야, 이게 진짜 몸을 쓰는 사람들은 직관적 행동, 의사결정력이 되게 빠르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발견하기 되게 힘든 특성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심오한 이야기 하나 남겨놨는데 혹시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서로 옆에 친구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손목도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손목 잡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 손 하는 것보다 친구 손을 해주면 되게 짜릿하게 관절을 풀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신경도 자극할 수 있고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이 요구 분석의 원리가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거 아마 생각 날 텐데, 자, 우리는 시간을 따라 살아가면서 문제 이렇게 딱 직면하죠. 이게 문제야.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그래서 이 원인을 없애는 해결책을 문제에다 적용하는 거지. 그 원인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몰라서거나 하기 싫어서거나 어쩔 수 없어서. 이 세 가지 원인 유형에 따른 이 해결책. 이게 해결책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게 원인이고 요게 해결책이죠. 해결책. 이 원인에 따른 이 해결책을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왜 실패할 수 없어? 원인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원인을 해결하면 당연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거야. 원인만 정확하게 찾았다면. 원인을 혼자 판단했는데 틀릴지 모르니까 물어보면 되지. 너 진짜 할 줄은 아는데 지금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니? 그러면 학생이 솔직하게 네 그러면 그럼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앞에서 뭐 춤을 추든지 뭐 온갖 유혹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죠. 네. 일단 설명은 끝났어요. 네. 설명은 끝났는데 표정이 뭔가 명쾌한 표정이 아니고 뭔가 약간 벙찐 표정들인데 왜 그런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잘 모르겠는 게 있을까요? 다 알겠어? 뭐 물어봐도 좋고 조금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확인해도 좋아요.
질문 없어?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없으면 사실은 지금 내가 심오하다고 말한 거는 거의 1시간을 설명을 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질문을 안 하면 그러니까 다 알았다라면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은 뭔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나한테 물어야 되는데 지금 몰라서 안 묻는 건지 아는데 하기 싫어서 안 묻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지?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금 질문을 못 한다. 질문하기 싫어서 안 한다. 아니면 지금 뭔가 목감기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못 한다. 1번인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도대체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렇죠? 자,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써야지 알겠지? 써야지 안 헷갈릴 거야. 왜 이 요구 분석이 실패할 수 없느냐면 내가 문제를 딱 규정할 때 기억나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제 인강의 처음에 나오는 말이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즉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문제 취급한다. 근데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해결할 수 있겠는데라는 확신은 언제 가져? 해결책이 보일 때.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거 해결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그때 문제 취급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해결책을 알고 문제를 취급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요구 분석의 논리는. 자,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이해가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아니, 이미 원인과 해결책을 알고서 문제라고 말을 할 거면 원인과 해결책을 모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겪는 문제는 대부분 원인과 해결책을 몰라서 문제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 그치?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원인과 해결책을 진짜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어떻게든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라도 좀 느낌이 있어야 문제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원인을 알고 있을 때야. 다만 그 문제의 원인이 좀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딱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대충 알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대충 몇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구 분석은 뭐 하는 거냐면 이 문제를 잘게 쪼개는 활동이야. 어떻게 문제를 왜 쪼개냐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문제가 그러면은 막 교육도 해야 되고 동기부여도 해야 돼. 이러면 사실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문제를 잘게 쪼개서 그래서 딱 원인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문제를 딱 찾아내. 그리고 나서 그거 먼저 해결해. 심플하게. 그러면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잘 풀려요. 실타래가 얽혀 있어도 처음에 잘 풀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으면 그 다음에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와 같은 거야.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아주 명쾌한 원인과 결과 하나로 딱 이렇게 매칭되는 것을 찾아내서 그 수행 문제를 찾아내서 그럼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죠. 왜냐면 원인을 알고 문제를 규정했으니까. 그럼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자친구가 맨날 시간 약속을 안 지켜. 막 답답해. 심지어 이제 약속 잘 지키는 여자친구로 바꿀까? 막 이런 고민까지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또 내 성격을 또 잘 맞춰줘. 그러니까 이게 참 바꾸기는 아깝고 막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럼 이 여자친구의 문제는 뭐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해당되겠어?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온다는 거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 문제 자체가 되게 복합적이어서 그래. 너무 커서. 그러니까 쪼개야 돼. 그러면 이제 전문가인 저는 물어요.
여자친구가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봐. 여자친구 있어? 네. 시간 약속 잘 지켜? 오케이. 여자친구 있어? 잘 지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시간 약속 잘 안 지킨다. 손 들어. 남자친구가 시간 약속 잘 안 지켜?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카메라 이렇게 돌려 찍어도 돼? 아니요. 안 돼? 연락을 안 받아요. 아 연락을 씹어? 네, 약속 시간 될 때. 약속 시간 될 때쯤에부터 씹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치? 자고 있어요. 팩트야 아니면은 그냥 남자친구 말을 믿는 거야? 믿는 거. 믿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수행 문제는 구체적으로 약속 시간이 근처에 오면 연락을 씹은 다음에 잤다라고 나한테 늘 얘기한다.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몰라서라는 약속 시간을 몰라서겠지? 아니면 정말 피곤해서 뭐 과한 운동을 했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인지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럼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이름이 뭐니? 정지현이. 정재현, 지한이요. 정지현. 남자친구는 가명으로 철수 씨라고 할까? 네. 자 정지현의 남친 철수 씨는 약속 시간이 되면 꼭 자는 버릇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의 말이야. 자, 그럼 우리 정지현님께 제가 컨설턴트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저한테 의뢰를 한 거야 이 문제 해결을.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문제를 좀 방치하면 어때요? 내버려두면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해요. 아 괜찮아요? 무시해도? 네. 아 그럼 문제가 아닌 거네요? 네. 오케이 문제 해결 끝. 자 근데 이제 방치하면 이러다가 헤어질 것 같은 거 맨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못 견디겠고 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라고 가정하고 근데 이거 가정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심이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일단 문제가 아니니까 패스. 다시 남친의 여친이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그럼 다른 문제를 해보자. 남친의 또 다른 문제점. 오픈할 수 있는 걸로. 게임을 많이 해요. 아 게임을 많이 해? 무시할 수 있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살짝 화가 나요. 살짝 화나는 건 무시해도 되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거라고 예상이 될 때만 문제 해결에 요금석을 시작하는 거야. 가령 이러다 우리 헤어지겠다라든가 얘 인생 망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뇌 손상이 예상된다. 너무 극단적인데. 그런 게 전혀 별로 걱정이 안 되는 모양이네. 오케이 그럼 문제 리스트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면 해롭습니다. 뭐 없어? 심각한 문제? 자, 내 친구가 되게 심각하다. 내 남친이나 여친. 오픈할 수 있는 걸로 좀 우리 수업을 위해서 희생 좀 해주세요. 자, 누가 도전해볼까?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되게 좋은 기회예요. 여태까지 항상 수업 시간마다 했는데 항상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게임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아 정반대. 둘이 남남이지? 부정을 안 하네. 여자친구가 게임을 싫어해요? 근데 그게 왜 문제야? 계속 저는 게임하고 싶고 그런데 너무 재촉하고 너무 막 화내고 그 너무 제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30초의 시간만 주세요. 내가 지금 급히 뭘 좀 검색을 하려고. 이거.
소리 안 나니? 어? 아니 근데 얘만 켜도 되는데? 아 소리 많이 이게 왜 안 나올까?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즉흥적인. 아 누가 스마트폰에서 데이트 폭력 공익 광고 좀 검색해 주시는데? 요즘에 운전하면 그 방송 사이사이에 이게 나오거든. 데이트 폭력. 이거 찾았니? 그래서 좀 스피커폰으로 좀 크게. 스피커 켜가지고.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맞아 그거야.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정도야? 여자친구가? 까지 말고. 근데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이 정도면 신고해야 되는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헤어지거나. 네, 신고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 해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웃어보자고 농담한 거고, 자, 데이트 폭력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해결하고 싶은 거지. 이거 방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게임을 계속 못 하겠지.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욕 먹으면서 게임 할 거야? 좀 그러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욕 먹기 싫어서 못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안 하면은 사이가 진전이 안 되니까. 계속 제자리 관계가 제자리에서 맴도니까.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 얘기죠. 그러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의 순서가 처음에 몰라서 그러는 건가? 자 제가 질문하는 대로 yes 아니요 이렇게 네 아니요 대답하면 돼요. 자 여자친구가 끊임없이 나를 뭐라고 말해요? 게임할 때 게임하지 말라고 해? 야 게임 좀 그만해 이렇게 말해?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또 게임하냐? 또 게임하냐고? 그 옆에 붙어서 계속 게임할래? 계속 게임? 전화. 전화로? 계속 전화해? 게임 방해하면서? 그 삐져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막 전화해서 짜증낸 다음에 어. 또 게임하네 이러면서 삐져요. 데이트 폭력 수준은 아니고 그냥 삐지고 마는 거네, 그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돼? 거의 또 잔소리. 그럼 본인이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뭐야? 좀 내 취미를 인정해달라. 그럼 현재 상태는 내 취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그 이름이 뭐니? 본인? 백사. 백사나? 그럼 자 백사나의 여자친구 가명 뭐로 해줄까? 철수요. 철수? 영희로 하시죠. 영희. 자 영희 씨의 문제. 아니 남자친구의 취미를 왜 인정해주지 못할까요? 몰라서 그럴까? 예 아니요. 그냥 딱 본인의 직감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니까
아 모른다? 취미인걸요? 그러니까 왜 취미를 인정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인정할 줄 몰라서 인정을 못하냐는 얘기야. 인정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건가요? 자 그럼 하기 싫어서일까? 인정하기 싫어서? 예 아니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질문이.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다시 할게. 여자친구가 게임 취미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야. 나의 게임 취미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인정할 줄 몰라서인가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면 나의 게임 취미를 인정하기 싫어서일까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지의 문제냐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의지 바깥의 문제냐, 의지의 문제냐. 아, 여자친구가 영희 씨가 의지로서 반대하는 거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아주 명쾌합니다. 동기부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꼬셔야 돼. 여기가 있어요. 꼬셔본 적 있어요? 보신 거예요? 아직 안 해봤어요. 인정하도록 보시라고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유혹하는 거지. 두 가지가 있어. 아주 긍정적으로 유혹하는 거는 가령 내가 1시간 동안 게임할 동안 너가 기다려주면 내가 게임 끝내고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약간 네거티브한 전략은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헤어져 이렇게 하는 거야. 맛있는 거 사줄게요. 시도해본 적은 아직 없어. 네. 시도해보면 자 그럼 그 전략을 쓰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느낌적으로? 네,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이렇게 문제가 쉽지? 좀 난이도 높은 걸로 해볼까요? 일단 꼭 다음 주에 경과 보고 해주세요. 네. 잊지 말고 우리 친구가 까먹으면 꼭 알려줘. 경과 보고 해줘. 웃을 일이 아니야. 요구 분석 실패할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본인은 이걸 되게 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명쾌해지잖아. 그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해결이 돼서. 정말요. 교수님. 어. 근데 맨날 맛있는 걸 사줄 수는 없죠. 맨날? 어떻게 생각해? 그거 맞는 문제다. 근데 아직 이제 시도해보고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그 또 다른 문제는 아직 안 생겼으니까 그때 가서 또 해결해 보기로 하지. 돈 없으면 내가 놀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치? 사주는 건 네가 사고 난 놀아줄게. 그럼 게임할 돈은 있는데 나 사줄 돈은 없어요. 아 그 유료 게임이야? 아니요. PC방기가 있죠. 아 PC방. 아 PC방에서 하는 거야? 네. 그럼 여자친구 옆에서 라면 끓여 먹으라 하면 안 돼? 아 그래도 같이 먹어야 또 그렇구나. 어려워. 그래서 하나씩 해결해야 돼. 요구 분석의 철칙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돼. 하나씩. 아니 그게 여러분들이 그 지지난주에 배웠던 행동주의의 계열화의 원리예요. 좀 확실하게 이제 보여줄게. 63쪽에 수업 계열 순차적으로요. 하나씩 가장 쉬운 거부터 해결하려면 쪼개야 돼. 지금 그거를 교육 현장에서 실전을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슬라이드 좀 내릴 필요가 없네. 이미 많이 다시 올려주고. 자 이번에 그 심오한 이야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는데 한 15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돼요. 써야 돼. 왜 요구 분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핵심 원리는 실패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가 아니라 왜 실패할 수 없는가?
맞나? 아, 네. 그것은 요구 분석이 철저히 환원론적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 환원론, 환원주의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야. 원래 이게 과학 철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말인데 철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근데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혹시 아는 사람 있어? 환원론? 없어?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교육의 주제는 어머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머니란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신 분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신 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머니. 자,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낳고 길러주신 분. 그 시험 볼 때, 자 이제 수행평가. 자, 낳고 길러주신 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자, 그럼 두 글자로는 뭔가? 뭐 이런 걸 했어. 한 글자로는 뭐지? 마음. 뭐? 뭐 어쨌든 어떤 집에서는 야 이럴 수도 있어요. 교육을 잘못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이렇게 창출해줬어.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가르쳤어요. 아니면 그냥 동어 반복적인 활동을 한 거야. 새로운 지식을 알려준 게 아니지. 그냥 뜻풀이만 한 거지, 그렇죠? 이게 환원론. 그냥 그 안에서 맴도는 거지. 그런데 되게 배운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은? 자, 어머니 시험 국어 시험 나오잖아. 다음 주 어머니의 뜻으로 옳은 것은 그럼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 근데 어떤 보기에 나를 낳지는 않았지만 길러주셨다. 이건 답이 아니야.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지식을 넓혀가야지. 그렇지 않고 딱 뜻풀이에서 끝내버리면 환원론이야. 지식은 확장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배운 것 같지. 사실 수학교육이래요. 자, 3 더하기 4는 7. 그게 새로운 지식이야? 3 더하기 4는 자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어. 근데 이걸 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3개, 4개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7개가 있으니까 7이잖아. 이게 무슨 지식의 생성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은 실상 이 환원주의의 완벽한 환원주의의 전형이야. 수학교육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아가면 다 그래. 그 국어교육도 그렇고 사회교육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국어교육도 영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영어교육인데 시험 문제가 철수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게임 취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영작하시오. 자, 이거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면 그냥 그게 그거야. 그냥 그게 그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가 자 너가 교육부 장관에게 수행평가의 폐단을 문제 제기하는 아니다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그 뭐지 국민청원 그 사이트에 영어로 그 문제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서 올리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고 뭔가 표현을 만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환원론적 구조 안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확장시켜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확정적 구조 안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줘. 그리고 확신이라는 걸 느끼게 해줘. 확신. 그래서 실상 진도는 많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지만 뭔가 확증적 지식 체계를 완성시켜주는 구조죠. 요구 분석이 그와 같습니다. 문제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원인을 내가 알고 있는 원인, 내가 이 원인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문제를 규정해 버리니까 이미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게 발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내가 문제라고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틀릴 수가 없지. 사실은 잠정적으로 해결된 문제지. 그냥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요구 분석 자체가 환원론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전제로 문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해결 가능한 문제만 문제다. 이걸 써보세요. 해결 가능한 문제만 문제로 인정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사랑하는 님애가 지금 당장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럼 나에게 날개가 없어요. 이거 문제야,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지.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골머리를 썩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에 그런 고민 있어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솔직히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괜히 쓸데없이 고민했네?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 물속에서 숨 쉬는 방법을 고민했었어? 최근에? 최근에 아닌데 아까 그 제가 궁금했던 게 불가능한 건 문제가 될 수 없을까 공부해가지고 그 예시를 찾다 생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이 났거든요. 아,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예를 떠올리는 거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설명하기 전에 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떠올린 거네, 그렇지? 지금 이런 수업 태도가 저는 이제 막 닭살도 돼요 지금. 저가 이 앞에 있는 선생님들을 흥분시키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좋은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치? 극찬이지. 네. 극찬? 아니 칭찬이라기보다는 내가 되게 놀라워하는 나의 모습이죠. 자, 환원론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문제라고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여러분의 팀이 맡을 과제를 기획을 각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다 줬어. 그러면 어떤 팀은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기획하는 팀이 있고요. 어떤 팀은 되게 도전적인 과제를 기획해서 정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려고 덤비는 팀이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기획해서 하는 팀. 여기는 당연히 성과를 낼 수밖에 없지. 자기네들이 딱 우리는 이런 평가 기준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 성과를 낼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다 알아. 그리고 이 팀은 뭔가 되게 도전적인 주제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부딪혀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떤 팀이 성과를 내는 팀일까? 확실한 성과는 이쪽에서 내. 그런데 놀라운 성과는 어디서 낼까? 이쪽에서 내겠지.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교생실습 갔을 때도 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수업 지도안을 짠 다음에 카오스로 퀴즈를 미리 살짝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숨겨놔. 무슨 퀴즈 낼지 몰라. 근데 한 30분 정도 내가 퀴즈를 만들어 놓은 거를 애들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게끔 수업을 막 그 단어를 막 노출시키면서 수업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얘들아 오늘 배운 거 한번 확인해 볼까? 그 카오 퀴즈를 딱 했는데 애들이 막 재밌게 참여했는데 보니까 애들이 막 다 맞추는 거야. 와, 나 저거 다 말아. 야, 나 수업 되게 열심히 참여했나 보다. 막 착각이 들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수업하는 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수업을 기획하는 거야. 이게 증명 가능성 범위 안에서 수업을 설계하는 거지. 학생들 만족도 완전히 올라가고요. 한 달 딱 교생 끝나면 다른 교생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애들이 파티를 해줘. 와, 이 선생님 진짜 선생님 꼭 나중에 교사 돼서 저희 학교 오세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교사는 아이들을 성장시켰을까? 아니면 자기의 그 확실성 범위 내에서 증명을 한 것일까? 증명을 한 거지. 확증해 준 거지. 그 확증의 경험에,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아야 공부가 증명이 된다라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는 그거보다 좋은 어프로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교육다운 교육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솔직히 퀘스천 마크로 남을 텐데,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5월 중순 이후에 다룰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때 완전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증명 가능성의 세계를 넘어서는, 합리 모델의 세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그때 가서 새롭게 풀어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명 가능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매우 파워풀하다. 학생들을 완전 현혹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교원 평가 같은 거 실시하면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 메소돌로지, 방법론이다. 이 합리 모델, 특히 이 요구 분석을 잘하면 딱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딱 분석한 다음에 해법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해법을 실행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되잖아. 나는 이미 원인을 알아. 해법도 알아. 근데 애들이 그것이 해결됐다는 걸 나중에 깜짝 놀라게 알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해법을 숨기고 있다가 카우트 퀴즈 같은 걸로, 그리고 난 나중에 딱 그 증거를 보여줘.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야, 너 100점 맞았어. 야,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거 수능에나 나올 법한 문제를 네가 맞췄네? 솔직히 내가 다 유도한 건데. 에이. 그래서 학생들은 흥분하죠. 그리고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고 집에 가서 엄마 학원 하나만 더 끊어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식의 논리. 이게 지금 교육공학의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이 방법론의 기저에 깔려있는 핵심 철학입니다. 뭐라고? 증명 가능성. 모든 것을 환원론적 구조 안에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설계한다. 그럼 그 증명이 뭐야? 원인과 결과를 일치시키는 거야. 문제의 원인과 그 결과, 해결된 문제 상태를 딱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야. 그걸 미리 내 머릿속에 다 짜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 하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우와 놀랍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학생들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하도록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게 디겐캐리 모형이고. 자, 성취 기준 학습 목표 정하고 평가 도구를 먼저 개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평가를 수업 시간에 연습시켜라.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면 애들이 만점을 받겠지. 그럼 학생들이 흥분하겠죠.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야. 계속 증명시켜 주는 거야. 너희들 이만큼 했어. 대박인데. 네. 자, 질문. 더할 나위 없이 설명을 참 완벽하게 잘한 거 같은데 여러분들이 필기를 만약에 놓쳤거나 잘 못했으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동영상 있으니까 나중에 꼭 돌려보기로 하고요. 자, 한 10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다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알려줄게요.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수요일 아니지? 칸 아카데미 내가 소개 안 해줬죠 여기서는. 칸 아카데미. 칸 아카데미. 그 증명 가능성의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세계 최대의 풀립 러닝 거꾸로 교실 시스템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동영상을 보여주는 순간 20분이 훌쩍 지나갈 거라서 그럼 8시가 되니까 안 되겠죠? 카톡방에 그 영상은 테드 영상인데 집에 가서 밤에 자기 전에 짧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이트에 가서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칸 아카데미라고 검색하면 돼요. 자, 네이버나 구글에서 칸 아카데미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 내가 이 앞에 불 좀 꺼줄까? 여기 앞에 잘 보이게. 자, 칸 아카데미라고 뜨는데 칸 아카데미. 자, 여기 잠깐 그 설명을 좀 볼까요? 살만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을 했고 2007년도에 빌 게이츠, 그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대 부호, 가장 부자인 사람이 빌 게이츠였었죠. 지금 이제 2등인가를 밀려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빌 게이츠 재단이 후원하는 세계 최대의 그 거꾸로 교실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럼 여러분은 선생님이니까 여기 선생님은 여기서 시작하세요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회원 가입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구글로 계속하기, 뭐 페이스북으로 계속하기 있는데, 보통 구글로 지메일 있으면 구글로 하는 게 제일 이 시스템과 연동이 제일 잘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했다고 치고 다시 홈으로 와서, 그럼 이 사이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과목들, 수학이랑 컴퓨터만 지금 현재 있는데, 자,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연산으로 가볼까? 연산. 그럼 덧셈과 뺄셈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초등학교 1학년 1단원인데 일단 연습 문제를 들어가. 자, 7문제가 있는데, 자, 5보다 작은 수의 덧셈. 그럼 이걸 학생들이 힌트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일단 숫자나 1도 알고 2도 알고 3도 아는 아이가 이제 이걸 도전하는 거야. 자, 1 더하기 4, 물음표지? 얘가 스스로 추론을 해. 이게 뭘까?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뭐 1? 그러면 정답 확인 누르니까 땡 틀렸죠? 근데 다시 시도를 했는데 계속 틀려. 자, 다시 뭐 2라고 해. 근데도 틀렸어. 한글 막 입력해도 당연히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도움받기가 있는데 한글 입력하니까 형식이 틀렸다고 나오는구나. 자, 4 틀렸죠? 그러면 여기 도움받기가 있어. 오른쪽 아래 도움받기를 클릭을 하면 힌트가 나와. 자, 점 하나에 점 4개가 있네요. 이거 보고도 모르겠어? 이렇게 쭉 가면 총 5개 있습니다. 이렇게 돼. 그러면 머리 좋은 애들은 이게 그럼 5를 쓰라는 얘기구나 하겠죠? 그럼 정답 확인 맞았어. 다음 문제로 가. 그럼 이제 그럼 2하고 3은 뭘까? 이것도 5인가? 그러니까 맞았어. 다음 문제로 가. 그럼 이거는 4일까? 하니까 맞았어. 이제 스스로 터득을 했죠? 그래서 연속 몇 개 이상 맞아야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 행동주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실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여기서 50점밖에 안 맞아. 근데 2학년 가잖아. 근데 이거는 앞 단계 레벨의 마스터리 그러니까 완전 학습이 안 되면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식의 구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 1 더하기 1은 2 여기서부터 그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수학까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다 터득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 되게 놀라워.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학생 개개인의 그 페이스, 그다음 어떤 학생이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오래 이게 그 스톱돼 있는지, 딱 멈춰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사가 자기 컴퓨터에서 이걸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딱 교실에 오면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지. 그럼 이제 교사는 무슨 일을 하면 되냐면 잘 아는 아이에게 잘 못하는 아이를 이게 튜터링하도록 매치시켜주는 거야. 근데 매치가 안 되는 아이들은 교사가 직접 지도를 해주고, 이게 거꾸로 교실이야. 공부는 집에서 해오고 교실에서는 집에서 원래 해야 될 숙제를 교실에서 해주는 거지. 그러면 완벽하게 개별화 수업, 그 다음에 맞춤형 수업, 그 다음에 마스터리 러닝, 완전 학습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행동주의를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고, 그리고 철저히 증명 가능성의 논리대로 한 거야. 왜냐면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를 미리 다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레벨마다 증명시켜 주는 거야. 증명이 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증명이 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여기는 그 어떤 구성주의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어떤 뇌과학적 논리도 개입될 여지가 없어. 완벽하게 행동주의를 다 설명이 돼. 왜 이게 가능하냐면 환원론적 구조의 증명 가능성의 원리로 모든 걸 설계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대학교 1, 2학년 수준까지 다 마스터했어. 그럼 그 학생은 이미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딱 정의되었던 그 시스템 안에서 증명이 된 거지.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수학적 발견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지식체계를 마스터했다는 걸 증명했을 뿐인 거지. 자, 이 학생은 어디에 쓸모가 있어? 용도가 좀 적겠죠, 그렇죠? 쓸모가. 뭐 대단한 발견을 하는 아이여야 뭐 스타트업 내가 가서 데려다가 막 놀라운 걸 발견하게끔 이렇게 기대라도 할 텐데, 이 아이는 그냥 딱 주어진 것을 증명하는 데만 익숙한 아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지. 하지만 지금 현행 교육 과정이 그거를 증명하면 대학을 보내주니까 일단은 초중고 교사들은 이것만 할 줄 알면 되게끔 현재 학교 교육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완벽하죠. 실수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제 강의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자, 이 말 한마디로 끝낼게요. 제가 증명 가능성 환원론적 구조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이 딱 그 원리를 딱 keep in mind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 다른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교수님을 깜짝 놀라게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모든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다니까. 팀플 발표할 때 자, 오늘 저희 팀플 주제는 이건데요. 저희가 만약 발표를 성공적으로 만약 잘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가장 최신 트렌드를 제대로 본질을 이해해야지만 답변할 수 있는 매우 심오한 질문입니다라고 앞에 딱 노출을 시켜놔. 그리고 내가 미리 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발표를 해. 근데 이 질문을 이미 학생들 다 잊어버렸겠지. 그리고 나서 막 그 키워드를 막 반복한 다음에 카우스로 딱 퀴즈를 하는 거야. 근데 학생들 다 맞추면서 막 흥분을 해. 교수님 옆에서 보면서 나 세상에 이런 발표 처음 봐 하면서 막 교생 가서도 마찬가지야. 간단하죠? 이런 원리를 딱 마음속에 선명하게 가지라고 저도 지금 이 말을 오늘 몇 번 반복했을까? 한 20번은 반복하지 않았을까? 증명 가능성, 환원론 한 10번은 했겠네. 네. 어때요? 명쾌한가요? 네. 이것이 진짜 교육이냐 성장이냐 이 문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왜 잊어버려야 되냐면 제가 동영상 잠깐만 멈춰볼까? 스탑. 멈췄어?